안녕하세요. 팀 마르코의 김지용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될 주제는 자바 8에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입니다. 이미 백엔드 데브코스 여정을 함께하는 저,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이전에 곰튀김님의 강의와 실습 코드를 통해 많은 내용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다 함께 다시 한번 리마인더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 8에서 눈여겨볼 만한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위주로 핵심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람다식입니다. 메소드처럼 동작하는 익명 함수를 단순한 문법으로 표기한 것을 말합니다. 람다식을 사용해서 얻는 이점은 바로 간결함, 단순함인데요. 예시 코드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스레드 1과 스레드 2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우리가 처음 자바를 배울 때는 스레드 1과 같이 코드를 쓰는데 익숙해 있죠. 하지만 이 여섯 라인을 차지하고 있는 스레드 1을 람다식을 사용하면 스레드 2처럼 단순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람다 표현식은 우리가 과거 어린 시절에 배웠던 함수의 정의를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수형 인터페이스입니다.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단 하나의 추상 메서드만 선언된 인터페이스를 의미합니다. 앞서 이제 스레드 러너블 인터페이스에도 추상 메서드 run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역시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바 8부터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컴파일 시점에도 확인할 수 있도록 펑셔널 인터페이스 애노테이션을 지원합니다. 예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카라는 이미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드라이브라는 추상 메소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를 전통적인 인터페이스 구현 코드와 람다 표현식을 구현한 코드로 카1과 카2를 구분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람다 표현식으로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간결하게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람다 표현식은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위해 등장했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결 코드가 보기 편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 애노테이션은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컴파일 시점에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확인하기 위해 붙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이런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메소드 시그니처들을 모아놓은 자바 유틸 펑션 패키지에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매번 만들어 사용하는 것보다는 패키지 안에 기존에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야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메서드 이름도 통일되고 재사용성이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좋기 때문입니다. 자주 쓰이는 기본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러너블, 서플라이어, 컨슈머, 펑션, 프레디케이트 등이 있고 각 메서드에 대한 설명은 표를 가볍게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폴트 메서드입니다. 기존의 인터페이스에서는 메서드의 헤드 부분만 작성할 수 있고 구현부는 작성할 수 없었는데요. 자바 8에서는 디폴트 메서드라는 개념이 생겨 구현 내용도 인터페이스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폴트 메서드를 왜 사용하는지,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샘플은 왼쪽과 같고요. 오른쪽에 두 사진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버스, 택시, 그리고 뭐 마차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어떤 요구사항이냐면 이제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모든 이동수단은 하늘을 날 수가 있다. 하지만 기능이 완전히 불안정하므로 다시 없앨 수 있다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런 경우 카의 구현체별로 플라이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언제 변경될지도 모르는 기능을 한 땀 한 땀 구현체에 다 구현하는 것보다는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메서드 하나만 추가하면 됩니다. 이처럼 디폴트 메서드는 기존의 인터페이스 구현체들의 변경 없이 공통적인 기능을 제공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디폴트 메서드는 사용하게 될 경우에 코드 호환성을 보장합니다. 극단적인 예시로 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몇몇 구현체들은 아예 후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백에도 디폴트 키워드를 추가하여 구현을 강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진이 필요한 구현체에서만 오버라이드하여 구현할 수 있도록 이때는 바디를 비워둔 채로 디폴트 키워드를 선언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디폴트 메서드의 디폴트 키워드를 삽입하는 것은 구현의 강제성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업을 할 때 동료들에게 왜 디폴트 메서드로 두었는지 충분히 인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디폴트 메서드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동일한 시그니처를 갖는 n개의 디폴트 메서드를 상속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처럼 상속 구현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하나하나 예시를 살펴보면서 동일한 시그니처를 가진 디폴트 메소드 중 어떤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두 개의 클래스와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B는 A의 서브 인터페이스이고 클래스 D가 인터페이스 A를 구현하고 있으며 클래스 C는 D의 서브 클래스이고 인터페이스 A, B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복잡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디폴트 메소드가 가장 우선권을 가질까요? 정답은 바로 슈퍼클래스 D에 있는 디폴트 메소드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클래스 C의 메인 메소드에서 C 객체를 생성하고 헬로를 호출하면
클래스 D에 오버라이딩한 헬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클래스만 있고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는 상황에는 어떨까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림처럼. 이럴 경우에는 서브 인터페이스 B에 선언되어 있는 디폴트 메소드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고 클래스 C의 메인 메소드에서 이를 실행해보면 B에 정의한 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클래스가 서로 아무 관계에 놓이지 않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어떤 디폴트 메소드가 호출될까요? 이럴 땐 클래스 안에서 명시적으로 디폴트 메소드를 오버라이드하고 호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 규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동일한 시그니처를 갖는 엔게이 디폴트 메소드를 선택받을 때에는 클래스나 슈퍼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한 디폴트 메소드가 우선권을 갖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1번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서브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소드가 우선권을 갖는다. 그리고 1번, 2번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명시적으로 오버라이드해서 호출을 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하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트림입니다. 스트림은 컬렉션을 쿨하고 편리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API입니다. 스트림을 사용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 병렬 처리도 가능하며 마치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작성하듯 직관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마 스프링에서 쿼리 DSL을 사용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스트림의 특징을 먼저 정리를 하고 예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시 코드를 바로 보자면 정수 리스트를 스트림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서드가 여러 개로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파이프라이닝 혹은 메서드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트림 객체끼리 연속으로 처리하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되어 최종적인 결과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필터 메서드가 사용되는 라인을 보시면 코드 외부에서 포문을 절대 사용하지 않고 내부 반복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드를 분석하는 데 방해되는 요인을 줄이고 비즈니스 로직 구현에만 충실한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한글로 적어두었듯이 단순히 메서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만 보고 어떤 동작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탐색한다는 세 번째 특징은 스트림의 기능을 거치게 되면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합니다. 즉 스트림은 일회용이라는 거죠. 연산 이전의 값을 저장하지 않고 연산된 값만 새롭게 반환한다는 뜻입니다. 예제에서 필터 다음에 디스팅트를 호출하는데 이때는 50보다 낮은 숫자들은 걸러진 상태에서 중복 제거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필요하다면 변수에 저장해두고 사용해야 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성능에 쫓기는 상황이 아니라면 변수에 저장하지 않고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림은 중간 연산과 종료 연산으로 구분되는데 이들을 구분하는 기준은 반환 타입을 보면 됩니다. 스트림 제네릭 타입 형태의 스트림이 반환된다면 중간 연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 연산입니다. 예시에서 콜렉트와 같은 종료 연산이 호출되지 않으면 이 중간 연산들이 실행이 되질 않는데 이것을 두고 레이지하게 동작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포이치나 카운트, 콜렉트 등과 같은 종료 연산을 반드시 호출해줘야 합니다. 스트림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개발자는 같이 쿼리문을 작성하듯이 처리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값만 정해두면 많은 데이터를 적절한 방법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바 8에서 함수형 인터페이스와 람다 표현식이 등장한 이유는 이 스트림을 통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트림은 자바 8에 등장한 대부분의 특징의 집약체이므로 자세히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옵셔널입니다. 이 옵셔널은 자바가 가지고 있는 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등장했습니다. 기본 컨셉은 인티저나 더블과 같은 래퍼 클래스로서 객체를 바로 호출하지 않고 옵셔널 안에서 호출함으로써 널이 발생할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입니다. 널의 문제점이라면 널을 방어해야 하는 코드를 메소드 내에 지속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널 체크 로직이 추가됨에 따라 코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요구사항과 함께 전통적인 널 해결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요구사항과 예시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그리고 파라미터로 넘겨진 부분만 아니라 어서를 가져오고 저자의 이름을 가져오는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널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크 로직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체크 로직은 이렇게 추가를 해서 MP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널 체크 로직을 추가하다 보면 코드 가독성이 떨어지고 이 메서드가 정확히 어떤 책임과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옵셔널을 사용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코드에 비해 조금 더 깔끔하고 명확하며 간결해졌습니다. 이제 개발자는 널이 반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널이 반환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리턴 타입을 스트링으로 표기해서 호출하는 입장에서 별도의 널 방어 코드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널 방어 코드를 넣지 않아도 된다 하면
메서드가 어떤 로직을 수행하는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고 코드의 가독성과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옵셔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NP가 발생할 때마다 if문을 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에 따라 코드의 가독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코드 분석 시간을 줄여 전체적인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자바 8에 추가된 기능들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의 함수형 프로그래밍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버전업이 되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바 8에서 추가된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제 멀티코어 CPU가 대중화가 이미 된 현재 자바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발전하고 있고 자바를 사용하는 개발자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를 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여담으로는 어제 프로그래머스에서 그 진행했던 설문조사를 이제 결과를 메일로 받았는데 연봉이 높은 개발자가 사용한 언어가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스칼라이더라고요. 돈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수형 프로그래밍 익숙해지고 돈 복사합시다. 감사합니다.